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운명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만큼 누구나 이해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동안 함께 열심히 공부한 덕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수업을 들은 젊은 분들은 운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애매하고 막연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명확해졌다고 하더군요. 바닷속에 가라앉았던 배가 점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갈수록 분명해진다고 했습니다. 부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운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 점쟁이처럼 척 보면 아는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를 통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대략적으로만 알아도 훌륭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일을 하는 태도, 말을 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업무를 하는 태도, 사장에 대한 태도, 가족에 대한 태도 등 이런 다양한 것들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운명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족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사회를 떠나서 살 수도 없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난 보금자리이자 행복을 얻는 곳이고 즐거움을 얻고 삶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떠나 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사회는 우리가 일을 하는 곳이고 친구들이 있는 곳이고 나를 즐겁게 하는 곳이자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사회는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입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공부해야 할 대상입니다. 고생을 모르는 사람은 성취의 달콤함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풍요롭고 편안한 환경에서만 산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법을 모릅니다. 가난해보지 않았다면 풍요로운 생활도 누릴 줄 모릅니다. 특히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릅니다. 물론 가난도 겪어보고 고생도 해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가난했던 시절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의해 특정한 삶이나 업무 환경에 놓여서 소중함을 모르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한 번도 부자인 적이 없던 사람이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지난 수업 때 이야기한 것처럼 큰 집도 사고 멋진 자동차도 생기고 귀여운 자식들도 태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중년이 되면 오히려 사람이 아둔해집니다. 삶의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죠. 신앙이 없고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풍요로움을 겪어본 적도 고생한 삶을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풍요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 모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넉넉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때부터
진짜 근심이 찾아옵니다. 이런 단계에 이르면 행동 면에서 혼란스럽고 편파적이고 미련하고 괴상하고 사악한 행동까지 합니다. 지난번 수업 때도 언급했지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보통은 불평 몇 마디 했을 뿐이지 않느냐고 합니다.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평 몇 마디 했을 뿐이잖아요. 제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태도를 문제라고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냥 잔소리 좀 한 것뿐이에요. 잔소리는 쉬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외출하는 사람을 보고 옷 좀 껴입어, 돈 좀 넉넉히 챙겨, 끝나면 일찍 집에 와, 식사 준비해놓고 기다릴게, 이렇게 수차례 당부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잔소리와 다릅니다. 불평에는 미움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에게 불만을 갖고 있으며 내 마음이 공허합니다.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니라서 마음이 공허합니다. 완전히 부정적이고 시기하고 불신하면서 불평까지 하는 것은 사실 상대에 대한 복수입니다. 일종의 복수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나쁘고 저기가 나쁘고 이건 이 사람보다 못하고 저건 저 사람보다 못하고 등등, 이것이 불평입니다. 불평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평을 하지만 사랑은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랑하면 계속해서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평하는 순간 이미 점수를 깎고 있는 겁니다. 예전보다 덜 사랑한다는 뜻이죠.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가난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 필사적인 노력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가정을 열심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고 상황이 원만하게 됐으니 모든 것에 만족하고 불평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천리마 이야기 들려드렸죠? 천리마가 불평을 했었나요? 여러분도 한번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상대방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흠모하는데 불평할 수 있을까요? 각지는 첫 애인에게 불평을 했었나요? 아니요. 안 했다고요? 엄두도 못 냈죠. 불평하는 순간 사랑이 떠나갈까 봐서요. 그렇죠. 사랑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랑을 그르치면 안 되니까요. 그럼 큰일 나겠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더 이상 사랑을 받을 수도, 사랑을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럼 처음 사랑을 할 때는 상대에게 호감이 있으니 상대를 지켜주고 싶고 감정을 소중히 하고 싶은 마음에 지켜주는 말들을 주로 합니다. 그렇죠? 네, 불평은커녕 좋은 말만 했죠. 그리고 제 결점을 잘 숨기고 감춰서 가급적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각진에게 좋은 점이 있었나요? 농담입니다. 장점이 참 많으십니다. 사실 각진 법사는 완벽한 분이에요. 받았습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좋은 면만 보여주고 칭찬도 많이 합니다. 사랑을 얻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소중한 상대를 남에게 빼앗기기 싫으니까요. 얻으려는 마음, 손에 넣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연스레 좋은 말을 자주 하게 되죠. 어쩌면 영업과도 비슷합니다. 상품 홍보도 해야 하고 고객의 기분도 열심히 살펴야 비로소 매매가 성사될 테니까요. 상품 소개도 고객 응대도 하지 않고 한쪽에 차가운 목석처럼 앉아만 있다면 아무것도 팔 수 없겠죠. 누가도 친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필요합니다. 진심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토록 많은 것들을 내어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각 층과 우리 법사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세요. 두 분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원래 인생은 매일이 시험입니다. 오늘 여기서 인생 무상을 한번 느껴보세요. 6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처음처럼 좋은 말만 했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줄었군요. 네,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잘 보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적극성도 사라졌군요. 뭐랄까 본색이 드러난 것이죠. 이를 안 닫고 상대를 만나도 아무렇지 않고요. 네, 그렇죠. 양치는 걸 깜빡했어 하고 말았나요? 맞아요. 아니면 깜빡하고 옷을 깔끔하고 예쁘게 안 입었다든가요? 그냥 깜빡했다고만 하면 다행인데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발끈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저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없었죠. 남이 하는 말은 못 참았군요. 네, 상대방이 옷이 그게 뭐냐고 하면 왜 이제 내가 싫어졌어? 이랬다는 거죠? 네, 말이 비뚤게 나갔어요. 약간씩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군요. 내 사람이 된 지도 6개월이나 지났으니까요. 더 이상 얌전한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줄었죠. 그렇죠. 반항 정신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 법사는 사랑을 시작하고 얼마나 지나서 그런 반발심이 들기 시작했나요? 저는 첫사랑이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6개월도 안 걸렸어요. 6개월 만에 끝났다고요? 네, 헤어졌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렇게나 빨리. 좀 빨랐죠? 속전속결이네요. 제 본성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숨길 수가 없었나요? 아니면 상대랑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둘 다겠죠.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그 점을 깨달았고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군요. 아니면 상대에게 약간의 내가 좋아하지 않는 버릇이 있었나요? 그래서 처음 상대를 욕했던 달콤한 말들도 더 이상 하지 않고 데이트를 하자고 해도 시간 없어 라고 했나요? 그럼 그때 좋아했던 상대가 우리 법사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첫사랑 얘기를 꺼낼 게 아니죠. 그럼 나중에 좀 더 긴 연애를 했을 때 얼마 만에 상대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반발심이 생기던가요? 약간의 반발심이 생겼을 때요? 네, 아마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연애를 얼마나 하고 결혼하셨죠? 한 달? 연애 기간요? 1년 넘게 했어요. 그렇게 오래요? 1년 반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1년 반이라고요? 대단하네요. 도장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서로를 정 찍었으니까요. 다 잡은 물고기라 이거죠. 도장을 찍고 나면 제가 주인이니까요. 그렇죠. 너는 내 멋습니다. 이런 거죠. 다 잡은 물고기니 어디 못 도망간다는 것이죠. 너를 어떻게 요리해 줄까 궁리만 했겠죠. 백발만이의 본색이 드러났으니 할 말도 거침없이 다 했겠죠. 그래도 우리 법사의 평소 화법을 보면 매몰차지 않고 온화하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듣는 사람 의견도 들어봐야 정확할 것 같은데요. 스스로는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제 생각에 상대방도 듣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반응을 보일 리 없을 테니까요. 아무리 상처 주지 않는 말로 최대한 꾸미려고 해도 어쨌든 함께 생활하다 보면 말투 등에서 진심이 묻어나오기에 마련이고 상대방도 그것을 눈치챌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미 말 자체의 뜻보다는
말 속에 숨은 의도를 알아채려 하겠죠. 속마음을 읽는 것이군요. 네, 상대가 내 진심을 알아채는 거죠. 그러면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귀가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큰일 난 겁니다. 그날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날은 아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날은 조금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거나 벌벌 떨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상대에 대한 불평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평에는 미움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방이 불만스럽고 내 마음은 공허합니다. 바로 이것이 상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연애 상대에게 점점 반박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마음이 변해가는 과정이 가장 잘 보이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왜 처음에는 달콤한 말을 쏟아낼까요? 그러지 않는다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딱 봐도 원수지간인 사람들끼리 결혼할 수 있나요? 아직 그런 일은 없죠. 단단히 미치지 않은 이상.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진 않겠죠. 보자마자 우리는 철천지 원수야. 결혼합시다. 있습니까? 못 보셨죠? 정말 있다면 제가 등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상대에게 좋은 면만 보이려 합니다. 행동, 몸짓, 말씨, 표정까지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여러분의 행동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문제가 일어날까요? 상대방의 귀에 여러분의 말이 거슬리게 들리는 때부터입니다. 꼭 말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어, 행동, 얼굴빛 아니면 그냥 찬물을 따라줄 때의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밴쿠버 식당에서 차를 갖다주는 종업원을 많이 봤습니다. 태도를 보면 출신과 고향이 보입니다. 식당의 여종업원이 제게 차를 가져다주는 태도가 어딘가 당당하고 거침이 없다면 중국에서 왔구나 생각합니다. 쾅! 찻잔을 내려놓으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느낌이죠. 종업원이 좀 더 나긋나긋하다면 보통 타이완 출신입니다. 그보다 더 부드러우면 터키 출신이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다면 한국인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환경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에서 엘리베이터만 타보셔도 압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젊은 한국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제가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데도 뭐라 말하며 허리 굽혀 인사합니다. 아마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겠죠. 한국어를 몰라도 그 모습을 보면 압니다. 표정이나 자세를 통해서 경호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침에 산책을 할 때 남녀노소 서로 마주치면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상대가 공손히 허리를 숙여 안녕하세요 라고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럼 아주 흐뭇해집니다. 말뜻은 모르지만 얼마나 교양이 있습니까? 제가 원래 한국 김치를 잘 못 먹는데 한국인들한테 공손한 인사를 받고 나니 김치가 참 맛있더군요. 이럴 때 사람들은 그 도시에 호감을 갖고 좋은 인상, 좋은 기분, 좋은 꿈을 갖게 됩니다. 음식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좋아 보입니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반면 사업을 하다 돈을 크게 잃었다거나 공지에 물려 도망을 갔다면 그 도시가 미워질 겁니다. 돈을 잃은 게 다 도시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죠. 연인과 이별을 했다면
이 슬픈 도시를 떠나고 싶어질 겁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 도시를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픈 태평양이라는 타이완 노래가 있죠. 태평양에서 사랑을 잃은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태평양을 떠나 대서양으로 갔을 수도 있겠네요. 진심은 언제나 우리의 말투, 행동, 몸짓, 얼굴빛, 표정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좋은 운명을 위해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마음속으로부터 상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운명의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일상에 달려 있습니다. 일상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기준은 연극을 하듯 꾸며내거나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됩니다. 만년유심이라고 하죠. 만념유심. 만념유심.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만년유심이라고 하죠. 마음으로 아껴주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친절히 대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느낌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에게 표현됩니다. 길을 걷고 밥을 짓고 차를 따르고 인사를 하는 모습에서도 다 드러납니다.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도 감정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소란을 피우고 엉뚱한 말을 하고 말도 안 듣고 원숭이처럼 말썽을 피우는 아이에게 정색하고 눈을 부릅뜨고 무서운 기세로 주의를 주면 금세 겁을 먹고 얌전해집니다.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서요. 잔뜩 울어서 난리 피울 생각을 못합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는 아이들도 다 눈치챌 정도입니다. 아이들도 겁을 먹으면 말썽을 멈추고 얌전해지는데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잘 생각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상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큰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 할수록 괴로워집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먼저 만족할 줄 모르는 것,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비교하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금은 보화로 만든 산을 준다 해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분풀이와 초소와 비아냥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사회나 조직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표출되는 모든 행동은 주변을 다치게 하고 무너지게 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은 모두 마음에서 주관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집에서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 누군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왜 맨날 남편에게 불만이에요? 혹은 부인에 대한 불평 좀 그만하세요. 그러다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살면
가정의 행복을 좀먹고 가정을 해치게 됩니다. 이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같이 한 부부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이겨낸 부부라고요. 옛날 가난하던 시절, 어렵고 힘든 환경도 함께 극복한 사이인데 이제 와서 손찌검을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냐는 겁니다. 그간 진절머리 나도록 다퉈봤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혼할 리 없고 한꺼번에 폭발할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멈추지 않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마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는 아이가 두들겨 맞거나 도둑질하다 잡혀 혼나거나 경찰에 잡혀본 적이 없어서 진짜 도둑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도둑질이 취미가 됩니다. 난 잡힌 적 없어. 대단하지? 옛날에 어느 나라의 국왕이 잡지에서 읽었던 얘기인데요. 왕은 재산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다른 나라 사신이나 고위 관료들과 얘기할 때 상대가 한눈 파는 틈을 타서 만년필을 훔치고 지갑을 훔치고 신분증도 몰래 훔치곤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왕인 내가 이걸 갖고 싶어서 그렇겠느냐? 이건 하나의 취미 생활이다. 내가 가진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국왕의 도둑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왕의 도둑질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나라 법률로 다스릴 수 없다고 해도 도둑질을 당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 나라 왕과 만나기만 하면 자꾸 이런저런 물건이 없어집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대통령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것들이라서 자세히 알아보니 그 나라 왕이 훔쳐갔답니다. 그 왕에 대한 인상이나 평가가 어떨까요? 고귀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런 왕은 왕이 아니라 건달이죠. 거지들의 우두머리라고 해도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됩니다. 지체 높은 신분이지 않습니까? 만인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으면서 소인배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존경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중국 출신의 한 스타가 미국의 피서지에 있는 안경점에 갔습니다. 햇빛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안경점에서 선글라스를 집어 걸치더니 그대로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아마 계산을 깜빡했겠죠. 그렇게 유명한 스타가 말이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입가에 수염이 조금 난 가수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니, 정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돈을 안 내고 안경을 쓴 채 나갔으니 절도 행위였죠. 조만가도 한참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난 유명한 가수이고 수백억의 자산가인데 이 안경이 탐이 났겠나? 당신들이 사람을 깔본 거다. 미국인이라서 나를 못 알아본 거다. 경찰에게 잡혀서 결국 법정에 섰을 때 판사가 말했습니다. 한나라의 지체 높은 국왕도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미국에서는 그를 절도죄로 잡아놓습니다. 모 재벌도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재산이 많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보다는 못하겠죠. 돈을 안 내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당신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내면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버릇에 물든 것입니다. 이 물건이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인지 여부와 나쁜 버릇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런 행동은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당신은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 할수록 괴로워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 할수록 행복해집니다. 각진 법사 말씀하세요. 스승님께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교할수록 괴로워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비교할수록 행복해진다라고 하셨는데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도 스승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수행 수업을 들을 때 한 수행자가 일어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불만이 있다며 남들보다 자신이 못한 것 같고 불행하고 괴롭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님이 말을 끊더니 이렇게 물으셨죠. 밥을 굶고 다니십니까? 아니요, 하루 세 끼를 다 먹고 다닙니다. 입을 옷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지금 살 곳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이 다 있으니 본인의 인생은 행복하신 겁니다. 그때 그 대화를 듣고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근본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처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실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것만도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밴쿠버 센터 한 회원의 아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에 무척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그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게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큰 집, 좋은 차를 가진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밴쿠버에 살고 있지 않니? 여기는 물과 공기가 아주 깨끗하단다. 남들이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리는 것들이지. 엄마는 밴쿠버에서 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단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근본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행복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간 인생을 살다 보면 자아를 잃게 됩니다. 제가 왜 방금 연애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려 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마음씨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온하고 안일한 일상 속에서는 스스로 자아를 잃기 쉽습니다. 맨 처음 생각했던 행복한 인생에 대한 생각을 잃기 쉽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꿈을 이뤘다던가, 목표했던 지점에 이르렀다던가, 예를 들어 10억 원을 목표로 한 사람은 10억 원만 벌면 풍족하고 편안히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3억 원으로 집을 사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10억 원을 벌었을 때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고 규모가 커지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150억 원을 벌었을 땐 조금 얼떨떨했겠죠. 어떻게 이리 많은 돈을 벌었을까? 다시 2년을 버텨 500억 원을 벌었습니다. 평생 다 못 쓸 돈을 벌어들인 거죠. 이미 본인 인생에서 목표했던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어떤 액수를 인생의 목표로 삼았는데 어느새 그 수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약을 잘못 먹은 것처럼 어리석어집니다. 술에 취한 듯한 상태가 됩니다. 불법에서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좋고 나쁨도 제대로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자꾸 잘못된 행동을 반복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불평도 하겠죠. 불평하고 상대를 탓하고 트집을 잡고 자꾸만 알 수 없는 불만이 솟아오릅니다. 함께 고생한 부부간의 정도 하찮게 생각하고
자녀도 예전만큼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밴쿠버는 물과 공기가 깨끗하다고 했죠. 다른 나라에서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합니다. 밴쿠버처럼 물이 깨끗한 곳에서 수돗물을 한 번 더 걸러서 더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심지어 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깨끗한 공기를 한 번 더 걸러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고 합니다. 전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근본적인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연불반에서 스승님이 저희와 함께 연불을 하실 때의 생각이 납니다. 1~2시간쯤 연불을 하고 나서 스승님이 저희에게 물으셨습니다. 다리가 아프십니까? 아픕니다. 축하합니다. 아파할 다리가 있으시군요. 그러고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파하고 말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가끔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픔을 느끼시다니 잘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예 센터에 오지 못할 정도로 중병에 걸려 누워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만족과 감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부 사이를 예로 들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이 얘기인데요. 힘들 때는 부부가 서로 힘을 합쳐서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함께 앞날을 헤쳐나갑니다. 가난하고 힘겨울 때일수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나 관심의 손길이 적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가난한 처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일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니까요. 힘이 절로 납니다. 목표도 명확합니다. 가난할 때는 남의 조언도 잘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이보게 그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하면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를 연발합니다. 정신적으로 결핍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타인의 조언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거부하기 시작할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때부터입니다. 인생이 행복할지 아니면 고통스러울지, 생활이 즐거울지 아니면 불안으로 가득할지는 전적으로 사물을 보는 시각과 생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을 불러오는 열쇠입니다.